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시민의 참여로 발전한 민주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6월 민주항쟁, 아직 안 배웠는데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탐구해 볼 거고요.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에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각 정부 시기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판서로요. 지방자치 노력, 시민사회 성장, 과거사 청산 노력 여러분들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시민의 참여로 발전한 민주주의 교실 열기를 교과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권 시절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게 됐거든요. 현행 헌법.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경제정의 실천연합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 세계의 원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바로 국민들의 의식,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들,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는데 판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발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뒷부분 내용,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 주제들로 배울 내용까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필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88페이지에 직선제 개헌 이후 정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뒷내용까지 모두 포괄하는 필기를 한번 해드리고 주제별로 이제 PPT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노태우 정부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울올림픽을 6월 항쟁의 결과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가 어부질이이긴 하지만 들어서게 되었고 그거는 6월 민주항쟁 수업할 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서울올림픽을 잘 치러냈고요. 그 다음 부분적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고 임명하는 거였고 시의원 그 다음에 도의원 이런 사람들만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통령은 노태우가 됐지만 당시에 민주정의당이라고 불리우던 이 여당이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당이 소수당이고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자 이것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옆에도 나와 있지만 김종필, 김영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 3당 합당으로 가게 돼요. 김영삼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찌됐건 이러면서 탄생하게 되는 당이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여러분들 북방 외교를 사회주의권과 외교를 매우 많이 진척을 시켰어요. 그래서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어요. 이게 90년이고요. 그 다음 중국과 외교 관계를 또 맺게 됩니다. 이것이 92년도의 일이에요. 1년에 변화들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는데 빨간색이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북방 외교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과의 관계도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요. 이 내용들을 좀 볼게요. 주로 91년도에 있었던 이 일들인데요.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해요. 유엔에는 국가여야지만 여러분들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과 북은 서로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유엔 동시 가입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실상 상호 실체를 인정하게 된 셈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해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뒤에 통일정책 가서 이런 내용들은 통일정책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중요하게 배울 거니까 그때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한다라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여러분들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은 빛이 좀 바랬지만 왜? 북한이 핵 개발을 이후에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북과의 관계 개선, 변화, 북방 외교 이렇게 해서 이 사회주의권과의 외교 관계를 매우 잘 수립했다라고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이 민자당의 대통령으로 누가? 김영삼이 되는 거예요. 자, 김영삼은 초기에 일련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추진합니다. 자신이 민주화 투사로서 있었을 때 추구했던 그런 개혁의 방향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요. 제정한 건 아니고요. 만든 건 아니고요. 개정해갖고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직자 윤리,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다음 부분적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로 도지사, 시장 모두 다 이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된다. 지방에서 직접 뽑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김영삼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행문이 다 닫고 갑자기 7시 반인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긴급재정명령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를 할 때 예전엔 차명, 남의 이름으로 거래를 해도 돼. 내 돈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5천만 원 숨겨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지하자금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은행문이 딱 닫은 저녁에 나와서 긴급재정명령을 발표하고 현시간부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실명이 아니면 여러분들 금융거래 못하죠. 사회가 깨끗해지게 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들어가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재판정에 세우죠. 그래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게 했고 거창 사건, 여러분들 그 6.25 전쟁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거창 사건에 대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이런 것들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같은 신군부가 가담했던 군내 조직이 하나회예요. 하나회. 이 하나회를 해체해버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여러분들 전노 재판.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던 경복궁 앞에 맡고 있던 그 총독부 건물을 폭파 해체시켜버리죠. 돈만 남겨갖고 어디로 보내. 지금 갑자기 독립기념관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나섰고요. 그 다음 세계화가 이 당시의 화두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OECD에 가입을 하게 돼요. 자,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나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우리가 발전이었지만 여러분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금융까지도 모두 개방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계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위험성이 많았고 게다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부정부패, 관치금융, 정경유착 이런 것들로부터 이어져 오고 문어발식 확장, 나중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 경색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외환 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외환 위기 다루는 파트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여러분들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하게 되고 굉장히 우리가 힘들죠. 이후부터 한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여러분들 계속 사실상 같은 뿌리에 있는 당들이 정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랬는데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다. 정리해 놓을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MF 상환을 조기에 완료했어요. 이런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아픔도 컸죠. 이 IMF의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들여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고도 은행과 기업 같은 알짜 기업들을 매각했고 그러면서 노숙인들도 비정규직들도 엄청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잘하는 것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이걸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이 국민 기초 대상자가 됨으로써 여러분들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복지로서 챙겨줌으로써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에요. 그래서 1999년에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나섰고요. 진상조사도 했고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가가지고 이제 국가의 사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게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것을 햇볕을 쪼이면 외투는 벗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올 거야라고 해서 이것을 햇볕 정책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게 돼요. 이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냉전적 대결에서 굉장히 쇼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김영삼 때도 김일성과 만나려고 1994년에 했었어요. 근데 거의 회담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누가 죽어요? 김일성이 죽으면서 무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 정책이라고 부른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는데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들 다음에 이 통일 부분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필기로만 정리하고 자 이제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옮겨갖고 자리를 옮겨서 또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서부터 다시 설명해 볼게요.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부릅니다. 이때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돼서 그렇고요.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나씩 그 당시에는 붙여주었어요. 군사정권이 오래 이어지다가 여러분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문민정부라고 김영삼 정부를 불렀던 겁니다. 오케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인데 이때 참여민주주의가 막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의회에 의해서 잠시 탄핵되는 시련을 겪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탄핵 결정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고 그 다음 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이건 또 위헌 결정을 받아갖고 1대1이 된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 과거사 진상규명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서 과거의 국가 권력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보다 사립학교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은 좌절되었다. 여러분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노무현 정부가 퇴임하기 직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이게 2007년이었어요.
이 결과 나오게 되는 게 여러분들 14 공동선언이다. 또 이 내용도 통일 파트 가면 중요하게 좀 다루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걸쳐서 여러분들 북한과 관련해서 뭐가 금강산 관광이 김대중 정부 때 시작돼서 노무현 정부 이어지죠. 그 다음 개성공단 추진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완공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 시작되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북한과 관련해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명박 정부로 거의 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끝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주로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보수 정권이니까 규제 완화,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4대강 사업 벌였습니다. 문제도 많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과의 문제도 매우 안 좋아졌고 천안함 피격이 있었죠. 그 다음 연평도 포격 사건 이 문제들이 이때 발생하게 돼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상황 여러분들 정리해 둘 수 있겠고요. 지금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다음 박근혜 정부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건 맞고 그 다음 기초연금제를 시행했어요. 생애 주기별 복지 이런 거 주장하면서 여러분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2014년에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거든요. 기초연금제가 시행되었고 좀 가슴 아픈 거 여러분들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이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일단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평화적 거점인데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요. 만약에 뭐 정부 관료들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비선 실세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비선 실세에 의한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을 우리가 투표로서 뽑은 사람은 박근혜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투표로 뽑지 않은 이 비선에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위임했고 그것이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2017년 3월 10일 탄핵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뭐 판문점 선언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렵죠. 판문점 선언 아직 현재 진행형의 정부니까요. 자, 판문점 선언 이때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제 또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 걱정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빨리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그 리스크가 줄어야 우리도 더욱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 시민의 참여로 발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1995년 서울시장 선거벽보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블러우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 선거를 치렀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고 그것이 이제 1988년 정확하게는 1991년이죠. 91년 이 도의회,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김영삼 정부 때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선생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면서 기초연금 제도도 시행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교과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린피스의 석탄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있고요. 청소년들이 요새 참정권 요구하는 움직임들도 본격화되고 있죠. 그런 점들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입니다. 전노 재판 세웠죠.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고요.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노태우 정부 때에도 각종 비리, 전두환 정부 때의 각종 비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모든 걸 밝혀내지 못했고 김영삼 정부 시기에 그래도 일부 해소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긍정적인 면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학살 사건, 이 거창 사건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제주 4.3 사건,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이 진상조사가 완료돼가지고 이제 정부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이 링크 주소를 하나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 4.3 사건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인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공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민과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바로 과거사 청산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넋을 위로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제대로 된 매듭을 지은 사건이 아닐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제주도민과의 대화를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탐구교실 보시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 보고서인 눈카마스, 여러분들 다시는 안 돼라는 뜻이라는 거죠. 내용이 나와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사 청산, 여기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흑인 출신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만들어져서 보고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거사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계기가 뭐였겠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면서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즉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선거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김영삼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는 거, 그 다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 김대중 정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보고서가 나오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죠. 선생님이 잘못 붙여 놓았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외환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친구들.